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간첩 양성과 그들이 남한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단순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은 간첩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스며들고 정보 수집과 정치적 공작을 수행하며 때로는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북한 간첩 양성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을 다룹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철저한 세뇌와 극한의 훈련을 받았던 그녀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 남한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도구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훈련, 인간 병기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남한에 도착한 후에도 이어지는 북한의 감시망과 생존을 위한 투쟁.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 내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공작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녀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북한 간첩 양성의 실체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북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여자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축구에 푹 빠졌어요. 축구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저 역시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죠. 중학교 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어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표로 뛰면서 제 인생의 절정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건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발목이 심하게 꺾이며 뼈가 부러졌고 결국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죠. 저는 그때 삶의 목적을 잃은 듯 허탈하고 공허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북한은 그런 저에게 또 다른 잔인한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키 160cm 이상, 학교 성적과 집안 배경을 철저히 심사해서 난파공작원을 선발해요. 저는 축구를 그만둔 후 친구들이 모두 군대나 사회주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배치도 받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주변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살충 작업을 하던 현장에서 누군가 급히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둘러 가보니 낯선 간부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무, 조만간 돌격대로 배치되어. 돌격대, 그것도 건설 현장이라니요.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부모님조차 상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이미 마음을 접으신 상태였죠. 돌격대에 배치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3일치 도시락을 준비해서 혼자 떠나라. 이유도 목적지도 모른 채 어두운 밤길을 떠났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병산의 비밀 벙커였죠. 그것은 바로 북한의 간첩 양성 훈련소였어요. 그곳에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훈련소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한의 문화를 배우고 드라마와 영화를 반복해서 보며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혔어요. 단순히 대사나 억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몸짓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습득해야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교관은 가차없이 우리를 나무랐고 심한 경우엔 체벌도 따랐어요. 남한에서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까지 익혀야 했고 심지어 특정 드라마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수 훈련도 강도 높게 진행됐어요. 젓가락,
볼펜 같은 일상 도구로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한 손에 젓가락을 쥔 채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법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했고, 머리카락 한 올 잡아채는 속도와 손목을 꺾는 기술까지도 세밀하게 연습했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실전에서 상대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완벽히 익혀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야동 교육이었어요. 교관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작된 포르노 영상을 매일 40분씩 강제로 시청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내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영상 속 여성들의 행동과 소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따라해야 했어요. 교관들은 특정 장면이 나오면 영상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장면에서 여자의 표정이 왜 이렇게 변했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사가 나와야 하는가? 우리는 마치 시험을 치르듯이 그들의 기대에 맞춰 답해야 했어요. 이 훈련의 목적은 명백했어요. 목표 인물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유혹하고 정보를 빼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도 없었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교관의 감시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씩 개별 면담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모멸감과 수치심은 극에 달했어요. 어떤 날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자신이 마치 인간이 아닌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교관들에게 들키면 더 가혹한 훈련이 이어질 뿐이었어요. 야동 교육이 끝난 뒤에는 직접 훈련을 해야 했어요. 훈련장에 불려가면 남성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제로 배운 대로 행동해야 했어요. 교관은 옆에서 세세하게 지시했죠. 눈빛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라. 목소리를 살짝 낮춰라. 남자의 팔을 스치듯 자연스럽게 잡아라. 손끝 하나, 시선 하나까지 조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이런 훈련이 반복될수록 제 자존감은 무너져 내렸고 제 존재 자체가 허무해졌어요.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서 저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기계처럼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했어요. 감정을 지우고 교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벽해지라는 요구만 있을 뿐이었죠. 목랑꽃 중대에서는 군부, 정부, 정보기관의 인사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접근하는 훈련도 진행됐어요. 파출부나 종업원으로 위장해 목표 인물에게 접근하고 정보 수집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내연 관계를 맺어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북한의 이런 꼭공작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훈련 중 실제 간부들을 상대로 상대를 유혹하는 실습을 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얼어붙을 듯 차가운 콘크리트 방 한가운데에서 저는 교관의 날카로운 시선과 간부의 냉정한 눈빛을 느끼며 그들에게 다가가 배운 대로 애교와 유혹을 선보여야 했죠. 그 순간 자존심과 인격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하나 끔찍했던 훈련은 고압선 철조망 절단 훈련이었어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절단하며 보복 전진해야 하는 위험한 훈련이었죠. 철조망을 자르는 순간 순간적인 전류가 제 손끝을 감전시키며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어요. 저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손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철조망을 절단하다가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훈련장에서 제대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고열과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이 희미해졌죠. 결국 훈련 중간에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저를 발견한 교관들은 처음에는 그냥 방치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부대는 가다가 죽을 거다라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부모님은 병색이 짙어진 저를 보며 절망에 빠졌고, 가족들은 이미 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2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족들의 흐느낌을 들을 때마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을 때 부대는 바로 찾아와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저에게 혈서를 쓰라고 강요했어요. 간부들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종이와 칼을 내밀었죠. 너는 이걸 써야 한다.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저는 쇠약해진 몸으로 침대에 누운 채 손을 떨며 칼을 들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지만 칼날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타고 퍼졌어요. 깊이 찔러야 피가 제대로 나오는데 너무 지쳐서 제대로 힘을 줄 수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찌르자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로 종이 위에 제 이름과 서약을 적어 내려갔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 서약서를 다 쓴 뒤 간부들은 그것을 가져가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손끝의 고통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모멸감과 절망이 저를 짓눌렀어요.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 후 3년 동안 저는 극심한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손끝의 통증이 되살아나는 듯했고 서약서를 쓸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이 꿈속에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고 다독여 주셨어요. 이제 됐다, 지연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기억은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저는 오늘도 이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어요. 마음을 잡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지만 가까운 사람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어렵게 모은 돈과 신뢰하던 거래처까지 잃어버리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절망감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야, 돈이 좀 필요해. 정말 급해서 그래. 친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밥도 같이 먹자. 편하게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최소한 이 친구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다음 날 친구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도 차려져 있었고 술도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며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어요. 빼갈 2잔을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좀 쉬고 가. 친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사라졌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낯선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허름한 방, 시큼한 냄새, 낯선 남성들의 목소리.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납치된 거라는 걸. 친구가 나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몇 시간 후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 떴군.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겠지? 연변이야. 이제부터 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이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지만
가까운 사람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배신감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친구마저 돈 때문에 저를 팔아 중국으로 납치해버렸어요.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땐 이미 연변이었죠. 그 배신과 납치의 기억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감시를 받으며 탈출 계획을 세우던 중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인을 만났어요. 한때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혹시라도 이 만남이 보위부의 덫은 아닐까?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아, 내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위부에서 너를 찾으러 몇 번이나 집에 들이닥쳤대. 내가 사라진 뒤로 부모님은 끊임없이 조사를 받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 나 때문에, 내 탓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잡히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보위부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제게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지 뻔히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남아있다가는 반드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탈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중국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와 접선하기 위해 여러 날을 기다려야 했고 도중에 중국 경찰에게 발각될 위험도 컸어요. 남한으로 가기 위한 경로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브로커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첫 번째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에서 다음 이동 경로를 기다려야 했어요. 이동 도중 우리는 라오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중국 국경을 넘을 때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작은 배에 몸을 숨긴 채 물살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저는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만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국까지 가려면 몇 개의 국경을 더 넘어야 했어요. 마지막 관문은 태국이었어요. 태국 경찰에게 발견되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운을 시험해야 했어요. 다행히 태국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저를 남한 대사관으로 인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남한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되었어요. 탈북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였죠. 저는 거짓 없이 북한에서의 삶과 훈련 과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받는 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혹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조사관들은 제 과거를 면밀히 분석했고, 저는 북한에서 받은 훈련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간첩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주변의 탈북자들 중 누군가는 북한 보위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한에서조차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어요. 남한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불안과 함께 찾아왔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계속 살펴야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생활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배려도 낯설었지만 점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가게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곳이에요. 라고 말해주셨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또 다른 탈북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두려움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은 단지 남한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었어요. 진짜 삶은 그 이후였어요. 직업을 구해야 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의 생활과 훈련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어요. 한 기관에서 탈북자 정착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점차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 경험을 글로 남기면서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어느 날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북한에서의 경험과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공감해 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간첩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은 모든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자유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